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유독 낡은 재봉틀 하나만 유산으로 받았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오래 묵어있던 비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장례를 마친 해는 2023년, 장소는 경북 의성읍의 작은 장례식장이었다. 아버지의 관이 떠나간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에 두 명의 오빠와 나는 곧바로 상속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다. 오랜 전통을 가진 부잣집이라 불리던 박씨 가문의 3대째 재산 분배였지만 내 몫이라곤 마을에서 유일하게 고급 모델로 알려졌던 낡은 브라더 미싱뿐이었다. 서류상으로 두 오빠는 각각 25억 원씩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종이 가방에 담긴 은색 재봉틀을 앞에 두고 아무 말도 못했다. 이거 가져가라. 큰오빠가 파란색 볼펜으로 서명을 마치자마자 은색 재봉틀을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똑같이 25억씩 받는 그들 사이에서 미싱 하나가 곧 내 전부라고 정해졌다. 작은 오빠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 옷이라도 수선해주면서 지낼 수 있잖아.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굶진 않겠지. 큰오빠의 부인은 애써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둘째 오빠의 아내만 괜히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 역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너야 집에서 쭉 살아왔으니 부모님 수발은 당연한 거고 우린 직장에 애들까지 있으니까. 정말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었어. 오빠들의 말은 사과라기보다 변명 같았다. 아버지는 평생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셨다. 두 오빠는 서울에서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이루며 제각기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20년 넘게 부모님의 간병을 해왔다. 어머니는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워졌고 그 뒤로 아버지마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명절이든 명절이 아니든 병실과 집을 오가며 약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며 밤을 지새운 건 언제나 나였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어딘가 무심한 얼굴로 두 오빠 얘기만 하셨다. 큰 놈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둘째 놈은 자식들 성적이 잘 나온다지. 나는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지만 칭찬이나 다정한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쌓인 20년간의 수고와 기억이 장례가 끝난 날 단 한 장의 공증 유언장으로 지워졌다. 아들들에게만 상속하겠다 라고 쓰여있는 조항은 너무나 선명했다. 내 이름은 서류 어딘가에도 적혀있지 않았다. 서류에 사인하라고 권유하는 변호사의 표정에서조차 나는 어떤 연민도 읽을 수 없었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벙어리가 된 사람처럼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입술만 꾹 다물었다. 결국 미싱 하나를 안고 사랑채로 돌아왔을 때 진짜 허무함이 몰려들었다. 브라더 미싱. 어머니가 예전부터 자랑하던 최고급 제품이었지만 이미 오래된 기계였다. 바늘선이 휘어있고 먼지가 내려앉아 쓰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가슴 한구석이 떨리며 자꾸만 눈물이 나려 했다. 평생 어머니 곁에서 함께 돌아가신 분의 옷을 만들고 간병하며 살았던 내 삶이 어째서 이렇게 끝나야 하나 싶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문객들로 붐비던 집이 이제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미싱을 바라보았다. 잠을 자야겠다고 누워봐도 방안을 채우는 건 낡은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이 집에서 떠나고 오빠들은 벌써 돌아갈 날만 손꼽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도 이 집에 함께 있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막내야, 네가 부모님 간병을 계속하니 우린 안심이었다. 언젠가 둘째 오빠가 했던 말을 떠올리자 서러움이 다시 차올랐다. 그러나 다시 미싱 덮개를 열어보자 무엇인가 낯선 기분이 들었다. 혹시나 하고 상판을 들어올리고 바늘집 근처를 살폈다. 거기엔 작은 노란 실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한참을 기계를 만지작거리던 순간 바닥 부분의 틈이 눈에 띄었다. 손톱으로 조심스레 틈을 파내자 작게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속판이 열렸다. 깜짝 놀라 안을 들여다보니 안에는 낡은 열쇠 한 개와 작은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쪽지에 적힌 글씨는 분명 아버지의 필체였다. 삐뚤거리는 글자들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네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었다. 나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굳게 닫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라도 전해진 걸까. 아버지가 의식이 흐릿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막내야, 수고했다. 너는 내가 가장. 그러나 그 문장은 끝나지 않은 채로 아버지는 다시 정신을 놓으셨다. 혹시 이 열쇠가 그 말의 이어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첫째 오빠가 다시 찾아와 아버지 방과 서재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자기 몫으로 가져갈 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피는 모양이었다. 둘째 오빠 역시 어딘가 바빠 보이면서도 내게 슬쩍 물었다. 아버지가 너한테 특별히 뭐 남긴 거 없니? 마치 내게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걸 의심하는 듯 했다. 속으로 열쇠와 쪽지를 떠올렸지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날 오후 오빠들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3년 전 아버지가 은행에서 10억 원 대출을 받았다는 서류였다. 그런데 이 돈이 어느 계좌에도 남아있지 않아. 현금으로 다 인출됐더라. 큰오빠가 두꺼운 종이를 내게 내밀었다. 그 10억, 네가 혹시 알고 있는 거 없어? 순간 내 숨이 턱 막혔다. 오빠들은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내가 부모 간병을 핑계 삼아 아버지 돈을 가로챈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질문이었다.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대답하자 오빠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정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곧 이 집도 매물로 낼 거야. 맨날 바쁘다던 사람들답게 오빠들은 필요한 것만 챙기고는 서둘러 떠났다. 뒤에 남겨진 건 버려진 옷가지를 담은 쓰레기 봉투와 내가 간신히 건져낸 아버지의 낡은 조끼였다. 그 조끼는 아버지 칠순 잔칫날 내가 직접 바느질해서 선물했던 옷이었다. 나는 그 조끼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분명 살아계실 때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옷을 받아들였지만 몸이 편찮아지신 후에도 이 조끼만큼은 자주 입으셨다. 생전 옷이 따뜻하네 라고 짧게 중얼하셨던 것도 기억났다. 무심했던 아버지에게 내가 만든 옷을 입히던 순간만큼은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이 닿은 것 같았었다. 저녁 무렵 마을 아주머니가 찾아와 한숨을 내쉬었다. 막내야, 그래도 넌 착해서 부모님 수발 들었으니 복 받을 거야. 오빠들이 돈 좀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나는 그냥 애써 웃었다. 내게 남은 건 브라더 미신과 아버지의 낡은 조끼 한 벌뿐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그 미싱 안에 있던 쪽지와 열쇠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아무리 불경스럽게 보이더라도 아버지가 남긴 메모대로 어머니 산소 가까이 있는 돌 아래를 찾아보겠다고. 오빠들이 이미 산소 주변을 뒤졌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만 했다. 아버지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남겼는지 알고 싶었다. 그것이 마지막 가족의 의미일 수도 있었다. 새벽이 밝기 전 나는 작은 배낭에 손전등과 삽을 챙겼다. 바람이 조금 불긴 했지만 하늘에는 별이 희미하게 보였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을 오르는 길은 어둡고 습기가 찼다. 가파른 흙비탈을 한 걸음씩 밟을 때마다 무릎이 조금씩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장된 묘 앞에 도착했을 때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묘비를 잠시 바라본 뒤 아버지의 메모대로 오른쪽으로 8번째 돌을 찾았다. 그리고 그 돌을 살살 드러내자 흙이 조금씩 파헤쳐졌다. 맨손으로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던 중 뭔가 단단한 금속통이 손끝에 닿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꺼내보니 도시락통 크기만한 철제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는 녹슨 자물쇠로 잠겼다. 나는 미식 밑에서 찾았던 그 낡은 열쇠를 꺼내 조심스레 자물쇠에 꽂아 돌렸다. 철컥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상자 안에는 두툼한 봉투와 함께 작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삐뚤빼뚤한 필체, unmistakably 아버지 것이었다. 나는 숨을 몰며 편지를 펼쳤다. 막내야, 네가 이걸 찾을 거라 믿었다. 내가 못다 한 말을 이제야 전한다. 네가 20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줬다는 걸 나도 안다. 아들들만 귀하게 생각했던 내가 사실은 늘 미안했다. 네가 아무 말 없이 밤낮으로 수고해준 덕분에 나는 내 마지막을 편히 맞을 수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는 내게 한 번도 직접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편지 속 글자가 흔들려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흘렀다.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나갔다. 나는 재산 대부분을 형들에게 남기는 척했지만 사실 가장 큰 건 너에게 주고 싶었다. 네가 없다면 이 집은 벌써 무너졌을 거다. 하지만 우리 가문에는 딸은 결혼 지참금만 받는다는 전통이 있었다. 형들이 탐내지 못하게 또 내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방법을 택했다. 네가 발견한 상자 속에 증서와 서류가 있을 거다. 거기에 적힌 것은 모두 내 몫이다. 형들이 알면 또 빼앗으려 할 테니 조용히 처리하거라. 편지 끝에는 굵은 글씨로 내 막내 정말 고맙다. 네가 내게 가장 소중한 자식이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순간 어머니와 아버지를 간병하며 지냈던 지난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울컥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무뚝뚝하게만 보였지만 내게 이런 마음을 감춰두었다니. 나는 상자 속에 있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은행 신탁 서류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여러 계약서들이 있었다. 무언가 복잡한 숫자들이 눈에 띄었다. 정기예금 통장에 12억, 하남시에 있는 원룸 건물의 등기부 시세가 73억, 인근 임야 증서의 추정 가치가 1억, 추가로 비밀 신탁 계약서에 약 14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이 있었다. 모두 합하면 1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었다. 며칠 전 오빠들이 찾던 사라진 10억의 비밀도 바로 여기 있었다. 아버지는 이 돈을 한꺼번에 인출해 나만을 위한 신탁을 만들어 둔 것이다. 상자를 꼭 쥐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새벽의 어두운 산길에서 오로지 내 울음소리만 맴돌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날 지켜보고 계셨다. 평생 아들만이 대를 잇는다고 말하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는 딸을 위한 숨은 길을 열어두었다.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군요. 해가 솟기 직전 나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다시 한번 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배낭에 넣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발걸음마다 지난 20년 동안 짓눌렸던 마음이 스르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와 미신 곁에 상자를 내려놓고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다. 가슴이 아려왔지만 더 이상 서러움만 남은 눈물이 아니었다. 이제 내 인생을 살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크게 들렸다. 얼마 뒤 나는 아버지 편지에 적힌 신탁 관련 은행을 찾아갔다. 은행 신탁센터에서 내 신분을 확인한 직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소유권과 권리가 내게 바로 이전되는 구조였고 아버지는 그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두었다고 했다. 고박성우님께서 따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20년 넘게 곁에서 돌봐준 분이라고. 직원의 말에 눈물이 또 삐져나왔다. 아버지는 타인에게는 그렇게 내 이야기를 자랑해왔구나 싶어 서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은행을 나설 때는 가벼운 빗방울이 내렸다. 우산을 펴지 않고 그대로 빗물에 얼굴을 적시며 걸었다. 지난날 내내 메말랐던 감정이 빗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큰오빠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집은 2달 뒤쯤 팔 생각이니 그때까지 방 빼라. 무심한 문장 속에서 오빠들은 여전히 내 사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몰랐다. 내가 벌써 부동산에 연락해서 익명으로 이 집을 매수하겠다고 약속해 둔 사실을. 이 집은 내가 지키고 싶었다. 부모님을 돌보며 지낸 모든 추억이 서려 있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누워 계시던 곳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내게 준 유산 일부로 다시 사드리겠다 결심했다. 오빠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는 없었다. 아버지가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는 이미 25억이라는 공식 상속이 돌아갔으니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다. 며칠 후 오빠들은 다시 내려와 남은 짐을 가져갔다. 첫째 오빠는 몸이 안 좋다고 투덜대며 일찍 떠났고 둘째 오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건네는 듯했다. 그래도 잘 지내. 혹시 모르니까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러나 그 말 안에 진심이 얼마큼 있는지 나는 잘 알 수 없었다.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작게 인사했다. 걱정 말고 올라가. 그들이 떠난 뒤 나는 미식 옆에서 조용히 먼지를 닦았다. 이 낡은 재봉틀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준 열쇠였다. 문득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날밤을 새워가며 옷을 만들던 때가 떠올랐다. 실밥은 늘 젖은 걸레로 닦아야 제대로 빠진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이제와 생각하면 그것도 사랑이었음을 알겠다. 일주일 뒤 나는 하남시에 있는 원룸 건물에 직접 가보았다. 노후된 건물이었지만 관리 상태가 꽤 괜찮았다.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건물 관리인이 이 부동산은 예전부터 박성우님이 누구한테 물려주신다더라며 옅은 미소로 말했다.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아버지가 내 미래를 위해 어디까지 준비해 두었는지 깨달았다. 스스로 삶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의성읍 작은 바느질방을 열었다. 언제나 꿈꿨던 일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그 오래된 바느질방을 세단장에 사이 한 땀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바느질은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마을 할머니들이나 어린 엄마들이 수선할 옷을 가져오면 나는 정성을 다해 고쳐주었다. 혹여 돈이 없는 할머니라면 그냥 무료로 해드리기도 했다. 나는 이제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그보다 더 마음이 넉넉해졌으니까. 벽에는 내가 다시 꿰맨 아버지 조끼를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다. 그 아래에는 자그맣게 고맙습니다. 아버지라고 썼다.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보고 궁금해했지만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생전 좋아하시던 옷이에요 라고 짧게 말할 뿐이었다. 간혹 오빠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저 잘 지내라는 한마디만 건넸다. 뭐 별다른 일 없니? 라고 물어도 응, 잘 있어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왔는지 궁금하겠지만 더 이상 나를 추궁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들 스스로 짐작은 하겠지만 애써 묻지 않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오빠가 담석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서울 병원으로 찾아갔다. 간단한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병실 문을 열었더니 깜짝 놀란 큰오빠가 침대에 누워 나를 바라보았다. 막내야. 오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나 역시 그냥 얼른 나으라며 짧게 인사하고 나오려 했다. 그때 큰오빠 아내가 따라 나와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어떻게 사는 거야? 갑자기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자 형수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지만 더 묻지 않았다. 모든 게 궁금하겠지만 아마 예전처럼 내게 강요할 순 없다고 느낀 듯했다. 병원 복도를 나오면서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내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굳이 상자를 파헤쳐 증명하거나 숫자로 말했다가 더 큰 상처만 남길 필요는 없었다. 이후로도 시간이 흘렀다. 한때는 내게 불쌍하다는 시선을 보내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막내가 참 훌륭해졌네 라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나는 한 달에 2번씩 노인정에 방문해 할머니들의 헌옷을 무료로 수선해드렸다. 그분들이 기뻐하며 웃을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다.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을 나누는 일이 간병과는 또 다른 보람을 주었다. 옷깃하나 수선해주면서도 할머니들의 지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 역시 지난 시절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엔 마을 청년이 묘소를 돌보겠다며 나를 찾아왔다. 방 여사님, 묘소 관리 맡겨주세요. 잡초도 뽑고 돌도 닦아드릴게요. 예전에 나였으면 혼자서 어떻게든 해내려 했을 텐데 이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웠다. 그래요, 부탁할게요. 그렇게 새롭게 얽힌 인연들 속에서 나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졌다. 가끔씩 어머니와 아버지 묘소를 찾아갈 때마다 나는 조용히 묻는다. 이제 저 정말 잘 살아요. 아버지, 저 자신을 위해 옷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하고 대답할 것만 같았다. 미싱바퀴를 돌릴 때마다 느껴지는 기계의 진동이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친근하게 들렸다. 처음으로 내 옷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날. 구봉틀 앞에 앉아 천을 고르는데 손이 떨렸다. 20년간 만들었던 옷들은 대부분 부모님 침대에 깔리는 시트나 병원 가운, 혹은 오빠들과 조카들의 겨울옷이었다. 내 것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몸에 맞춰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재질로 옷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다가왔다. 첫 번째 단추를 달 때 눈물이 톡 떨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의 벅찬 감정이었다. 다음 계절이 오자 나는 하남시로 잠시 이사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원룸 건물 옆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생활 기반을 조금 옮긴 것이다. 그래도 한 달 중 일주일은 의성에 내려와 바느질 방을 열었다. 마을 분들을 완전히 떠나기엔 이곳이 내 뿌리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울과 의성을 오가며 천천히 일상을 꾸려나갔다. 재봉틀로 예쁜 옷을 만들고 시간을 내어 해외의 섬유 박물관을 찾아가기도 했다. 일본 교토나 베트남 소도시의 전통 직조 기술을 배워와 내 작품에 응용했다. 오래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삶이었다. 언제까지 부모 간병을 할 거냐던 오빠들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말에 얽매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유산 덕분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덕분이었다. 아버지가 내어준 길 위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멀리 나아갔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바느질방 앞마당에 국화가 피었다.
노랗고 흰 국화들이 가득한 풍경에 걸맞게 가게 문도 새로 칠했다. 그동안 눈물로 얼룩지던 시간은 이제 기쁨이 깃든 시간이 되었고 간간히 들리는 재봉틀 소리는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전해주었다. 마을 할머니들은 이곳이 편안해서 좋다며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예시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그 옆에서 살짝 웃으며 가끔씩은 내 이야기를 덧붙였다. 아버지가 참 무뚝뚝한 분이셨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엔 저를 제일 아낀다고 말해주셨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이 바로 부모 마음이지 하고 받아주곤 했다. 내 삶이 마침내 이해받고 수용되는 기분이 들었다. 간혹 다른 사람들은 왜 그 많은 재산을 혼자만 숨기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가 선택한 방식, 그리고 내가 그 뜻을 지키는 방식은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불쌍한 막내딸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을 염려했고, 그래서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내가 일어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단단한 뿌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재봉틀을 돌리며 하루하루의 행복을 꿰어나갔다. 예전에 수발이라는 말이 나를 올가매던 굴레였다면 이젠 바느질이라는 단어가 내 삶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리고 늘 잊지 않는다. 내가 이토록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 덕분이라는 걸. 세상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겠지만 내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진실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 속 열쇠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문을 여는 열쇠였다. 오늘도 나는 가게에서 조용히 미싱을 돌린다. 아버지가 입던 마지막 조끼 사진이 벽에 걸려 있고 그 아래에 작은 문구가 적혀 있다. 어떤 침묵은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가을 볕이 기분 좋게 들어오는 창가에서 나는 실밥을 천천히 정리한다. 그러면서 속삭이듯 말해본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진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영영 아무 말도 없겠지만 재봉틀의 잔잔한 리듬과 함께 그 마음이 내 가슴에 닿는 듯하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한다.